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34페이지에 나오는 외화 예금이 나오는데요. 일단 외국환을 알려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또 모르고 지나가면 또 애매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주성입니다. 137페이지로 가면 이제 거주성이 나오는데, 자, 이게 세법상 거주성과 외국환 거래법상의 이 거주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 이제 외국환 거래법상 거주성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국민들을 좀 쪼개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인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자, 국민인 거주자와 그다음에 국민인 비거주자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게 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있죠, 우리나라도. 그 외국인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잠깐 살고 있는 거주자하고 아예 그냥 잠깐 단기 머무는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이제 핵심이죠.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죠. 뭐 얼마나 있으면 되느냐? 3개월 이상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3개월만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외국인 국민인 비거주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첫 번째는 영주권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고 장기 체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이라는 제도가 없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은 시민권과 분리됩니다. 그래서 장기 체류자는 이거 2년 이상 있는 사람들. 해외에서 2년 이상 있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국민인 거주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잠깐 와서 여행 가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자, 외국인 비거주자 중에서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외국인 거주자가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비거주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분리하면 간단하냐? 그렇진 않고, 자, 봅시다. 국민인데 대한민국 제외 공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여기면 제외 공간이라는 이 자체가 국민이다 이거예요. 국민인 거주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이렇게 있잖아요. 미국에 뉴욕에 뉴욕 제외 공간이 있는 거예요. 제외 공간이 영사관, 대사관이죠. 대사관은 대사가 있는 거고요. 영사관은 영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사관은 보통 하는 게 이제 뭐 여권 같은 거 관련된 걸 하는 거고, 대사관은 이제 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관이 있는 거예요. 대사관. 이 대사관 자체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치해 법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부대라든가 미군 대사관은 미국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 있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 땅이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인 거주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외공간에 근무하는 차,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제외공간에서 근무해서 미국에서 파견되어 있는 차, 그 다음에 이렇게 얘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3개월, 이게 중요해요. 자,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면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뭐 학원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알베르토가 이탈리아 학원을 바로 연 거예요. 이탈리아 식당을 열었다. 그럼 바로 국민인 외국인 거주자가 되는 거고, 6개월이라고 돼 있죠. 자, 비거주자가 나오는데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잖아요. 바로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면 국민인 비거주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나가서 바로 그냥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비거주자가 됩니다. 영업활동 하게 해주지 않아요. 쉽게. 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다. 이걸 장기 체류자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영주권자를 말해요. 자, 비거주자 외국인,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럼 당연히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미군 부대라든가 또는 대사관, 영사관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죠? 당연히 외국인 비거주자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땅이니까. 자, 그렇다. 자, 정부의 공간과 국제기관,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간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 사용인, 이런 사람들 다 뭐다? 외국인 비거주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 여기 이제 재외동포라는 말이 나와요. 재외동포인데 이게 이걸 합친 겁니다. 외국 국적 동포예요. 재외국민은 우리나라의 사람인데 해외에서 살고 있는 영주권자 등을 특히 말합니다. 영주권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민인 비거주자예요. 자, 외국 국적 동포는 그 나라로 귀화를 한 거죠. 귀화. 그래서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시민권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살지 않아요. 외국인 비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 6개월 이상 들어오면 외국인 거주자고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재외 동포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쳐서. 그럼 이걸 뭐 어떻게 구분하냐? 여권으로 구분합니다. 얘는 이제 대한민국 여권이 있고요. 얘는 그 나라 여권이 있겠죠. 뭐 미국이나 뭐 영국 뭐 이런 데 여권이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따져야 되냐? 자, 다음 페이지로 보면 뭐 외국인 거주자 판단하는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거를 계정이라고 그래서 그 136페이지에 나오는 계정을 분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요거죠. 국민인 거주자와 나머지를 분류합니다. 나머지. 자, 국민인 거주자 그 나머지를 분류하는데 해외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들고 들어와요. 내가 한 100만 불을 들고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그 원천은 돈이 어디 거죠? 해외 거죠. 그 사람이 들어와서 꼴랑 1달러만 쓰고 간 거예요. 그럼 못 나가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들고 온 돈은 나가게 해줘야 돼요. 그렇겠죠? 그럼 아무도 이렇게 못 나가게 하면 아무도 안 들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돈은 최대한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외환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많긴 한데 IMF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인간은 항상 역사적으로 트라우마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일본 우리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뭐 그런 트라우마. 또 우리가 뭐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뭐 애들 지금도 배를 잘 안 태워요. 수학여행 갈 때 그런 트라우마.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외환 부족 사태 IMF죠. 근데 고생을 진짜 많이 해서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냥 외국환이 좀만 부족하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외국환을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야 됩니다. 들어오는 건 땡큐고 나가는 건 막아야 되는데 들어온 돈의 원천이 외국 돈이면 쉽게 나가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계정을 만든 게 바로 그 136페이지에 나오는 그 계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주자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대한민국에 있는 돈이에요. 외화 통장입니다. 얘는 원화 통장이 아니에요. 자, 대외 계정은 외국에 있는 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에서 얘로 보내면 뭐가 되는 거죠? 해외로 보내는 게 되는 거예요. 대외 계정에서 거주자 계정으로 들어오면 뭐죠? 원화로 입금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밖으로 쉽게 나가게 해줘야 되죠. 왜냐? 원천이 외국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밖으로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되는 거고 이 돈은 일로 들어갈 때 뭐예요?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까다롭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거주자 계정은 얘만 만들 수 있어요. 국민인 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 중에 사업하는 사람 만들 수 있는데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 자, 거주자 계정은 예치할 때는 취득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 수단. 대외지급 수단이 뭐냐면 현찰, 달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내국 지급 수단이 뭐냐? 원화예요, 원화. 원화를 대가로 매입한 대외지급 수단이고 처분은 제한이 없다. 자, 이런 거거든요. 대외 계정은 자, 예치는 뭘로 할 수 있죠? 외국으로부터 송금되어 온 돈만 예치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국내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돈 이런 거예요. 그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이라고 하거든요. 처분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이 정도만 이해합시다. 그냥 이렇게 돈을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거다. 이건 은행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연수 받을 때 많이 받게 됩니다. 자, 해외 이주자 계정은 뭐냐면 이제 해외 이주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를 아예 떠나는 걸 해외 이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고 이주도 있고 무연고 이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해외로 나가서 이제 안 돌아올 목적으로 가는 게 해외 이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돈을 모아서 한 번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는 계정이 해외 이주자 계정이에요.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걸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 해외 이주자의 자기 명의 재산과 재외동포가 있는데 아까 여기 나와있죠. 재외동포. 외국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경우죠. 외국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건물을 증여한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팔면 100% 다 나가게 해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년에 5만 불 넘어가면 못 보내요. 뭐 사유가 없으면 5만 불 넘어가면 못 보냅니다. 받는 건 상관없어요. 받는 건 뭐 1억 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내는 건 절대 안 돼요. 한국은행 뭐 신고하는데 한국은행에서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5만 불 이상은 못 보낸다. 사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사유가 없으면 5만 불까지 보낼 수 있어요. 한 6천만 원 되죠. 6,500만 원, 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이상은 못 보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재외동포 재산 반출은 예외 없이 다 보낼 수 있어요. 뭐 제한 없이. 그렇다. 자, 그래서 재외동포 자기 명의의 부동산, 국내 예금 이런 것들을 예치할 수 있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걸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짧게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일단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잘 나오진 않는데 혹시 나오면 뭐 예치하고 그 다음에 요 처분은 끝이 아닙니다. 뭐 예치 기준은 뭐 한 30개 되고요. 처분도 한 30개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원리대로 돌아가는 건데 자, 이쪽으로 나갈 때는 까다롭고 들어올 땐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들어가는 건 쉽겠죠. 여기도 간단한데 밖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가 조심해야 된다. 그럼 얘는 뭐죠? 얘는 입금할 땐 자유롭죠. 그죠? 왜냐 우리나라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해외로 나갈 때 처분할 때 요건을 봐야 되는 거고요. 얘는 뭐죠? 나갈 땐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입금할 때 잘 봐야 돼요. 입금할 때 요건을 봐야 됩니다. 왜냐 밖으로 나가는 건 쉽기 때문에 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환율이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달러에 1,000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얘를 1원당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0엔당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1유로당 뭐 이렇게 뭐 1,320원 이렇게 표시하죠. 이게 우리나라 항상 남의 나라 통화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국 통화 표시 방법하고 외국 통화 표시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국 통화 표시 방법이죠. 그러니까 외국 화폐 1단위 그러니까 다 외국 화폐죠. 얘네들이 이걸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치를 표현한 방식 이게 자국 통화 표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다. 이게 환율 상승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되면 1달러로 1,000원 바꿀 수 있는 걸 1,500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좋은 거죠. 달러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평가 절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원화는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 하락이라고 하고 평가 절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물건이 싸진 거죠. 그래서 대미 수출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한다. 뭐 이건 다 앞에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외국 통화 표시 방법.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통화 이렇게 1원당 뭐 이렇게 표시하는 나라가 없냐? 있어요. 또 이거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영연박 분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국 계열들 있죠. 그러니까 뭐 영국, 그다음에 유로, 그다음에 뭐 호주 뭐 이런 데는 자기네나 통화를 표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1파운드당 0.97달러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통화가 최고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외국 통화 표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 90% 이상은 다 이렇게 자국 통화 표시법으로 표시해요. 뭐 지급 환율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는 주식처럼 T+2 영업일 결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달러를 사고 파는 거는 은행 가면 직접 사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보통 국제거래는 T 영업일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거래하잖아요. 오늘 달러를 1달러를 1,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틀째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T거래 이렇게 부르는데 얘를 스팟 데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 거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T 플러스 3영업일부터 우리가 선물 거래라고 해요. 선물 거래.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현물 거래라고 하고, 그러니까 T 거래일, T1 거래일, T 플러스 2영업일 거래를 현물 거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선물 거래라고 하는데, 얘를 밸류 스팟이라고 그래요. 얘를 뭐라고 그러냐? 밸류 투데이, 밸류 투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밸류 스팟 거래가 요거다. 여기까지가 현물, 여기까지가 선물이고, 이 환율은 두 가지가 있죠. 사고 파는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항상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비드, 오퍼드라고 합니다. 오퍼라고도 하고 오퍼드라고도 하고 뭐 에스크라고도 합니다. 이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항상 이게 매입률이라고 부르고, 은행 입장이에요. 항상 매도율, 파는 환율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은행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게 뭐 1,300, 지금 1,360원 되죠? 1,360.25, 얘는 1,365.35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항상 얘가 커요. 당연한 게 은행 입장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차이를 뭐라고 그러죠?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스프레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걸 마진이라고 하죠. 은행의 마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시장에서 평균환율이 있어요. 매매 기준율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있고, 자, 이걸 중심으로 매도율이 비싸고 매입률이 싸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일단은 가장 싼 거는 전신환이에요. 그 전신환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매도율이 그 다음에 비싸고, TC 매도율이 있거든요. 요게 비싸고, 현찰이 가장 비쌉니다. 현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인 있죠. 코인, 동전 비트코인 말고 동전 매도율이 비싸다. 그러니까 이쪽은 당연히 전신한 매입률이 가장 싸고요. 그러니까 더 싸지는 거죠. 더 싸게 사주는 거죠, 점점. 그죠? 자, 그 다음에 TC가 이제 트래블 트랙이라고 하거든요. 여행자 수표라고 그래요. 지금은 거의 거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팔아요. 지금 판매 중단됐어요. 그 다음에 현찰, 그리고 코인,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 나오거든요. 하나 기억을 해 놓읍시다. 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전신하는 건 뭐냐면, 전신하는 현찰 말고 전산으로 돌아다니는 거 있죠. 뭐 송금이 들어온다거나 송금이 나간다거나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그냥 굵직한 것만 알려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외환 전문역 1종을 따시게 되면 요거만 전문적으로 한 권을 배워요. 그러니까 외국환에 대한 거. 나중에 외국환 전문가가 되시려면 이쪽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화예금의 종류가 있는데 예금자 보호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자 계산이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365일로 계산하거든요. 이자를, 그죠? 그 30일 날 가입했다. 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365일 곱하기 액트 이렇게 표시해요. 액트가 뭐냐? 실제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달에 한 달짜리 예금을 가입했어요. 정기금이 5%다. 1억을 가입했다. 그럼 1억 곱하기 5%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365분의 1월 달은 31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요. 360일 액트. 그러니까 실제 날짜죠. 그럼 2월 달은 28일 뭐 또는 29일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걸 이렇게 말하고, 어떤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액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건 뭐죠? 366일인 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366일이면은 366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액트분의 액트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것도 있겠죠. 액트분의 뭐 30일. 무조건 30일로 계산하고, 분자는 밑에는 이제 실제 그 연도 날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360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라든가 이렇게 계산해요. 외화는. 자, 보통 예금이 있고 뭐 정기 예금도 있고 뭐 당좌 예금도 있는데,
당좌 예금은 우리가 그 139페이지로 가면은 당좌 예금은 이 거래 계약을 개인 및 기업이 하는데 당좌 예금의 목적이 뭐죠? 수표나 어음을 우리가 이제 지급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당좌 어음이란 당좌 계좌 수표 어음을 갖다가 이렇게 지급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급 위탁 계좌라고 하죠. 그런데 얘는 뭐다? 이걸 발행하지 않아요. 그냥 이자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당연히 그 해당 나라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해당 통화 금리가 적용돼요. 뭐 달러면, 그러니까 미국 달러면 미국 금리가, 홍콩 달러면 홍콩 금리가, 달러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요게 홍콩 달러거든요. 호주 달러예요. AUD. 요게 뉴질랜드 달러고, 그 다음에 뭐 USD가 있죠. 이게 이제 미국 달러죠. 달러 종류가 많습니다. KAD도 있죠. 캐나다 달러. 뭐 되게 많아요, 달러가. 그래서 그냥 달러라고 하면 안 되고 USD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당연히 이 통화에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가 다 있냐? 그렇진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정기예금 가입할 때 무슨 뭐 저기는 베트남도 되고 뭐 태국도 되고 뭐 그러진 않아요. 많진 않아요. 은행마다 좀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적금도 있겠죠. 적립식 예금도 있다. 자유적립식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정기 적립식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화 보통 예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일반 통장이잖아요. 얘는 이제 종합 통장이라고 하거든요. 글로벌 외화 종합 통장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 한 개의 통장에 수도 없이 많은 통화를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개의 통장에 달러, 유로, 엔화 다 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통장 별도, 유로 통장 별도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자, 그렇다. 자, 그다음에 트리플 책. 그러니까 이게 책이라는 게 수표잖아요. 근데 CHEQUE도 있어요. 이것도 책이에요. 발음도 책이고 그냥 수표입니다. 이게 영국식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트리플 체크라고 나오면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자 수표가 있는데 시험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매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여행자 수표가 뭐냐면 이제 분실 대비해가지고 외국에 돈 많이 들고 가면 좀 그렇잖아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고 가면 이제 위험하니까 달러를 많이 들고 가면 이렇게 뭐 학비 같은 거 내라고 할 때 이제 많이 들고 가거든요. 한 500만 원, 600만 원씩 들고 가요. 그러면 이제 혹시 분실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발행하는 게 여행자 수표예요. 그러니까 분실해도 재발급이 되거든요. 자, 그런 거다. 근데 이게 대행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멕스나 토마스 쿡인데, 토마스 쿡은 이제 발행이 안 됐었는데, 아멕스만 발행했었거든요. 이게 여행자 수표 회사예요, 이게. 발행하는 회사. 근데 이것도 발행 안 된다. 자, 넘어가서. 발행 절차가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이거. 지금은 발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거기 보면 뭐, 이렇게 여행자 수표를 받으면, 홀더 사인, 뭐, 카운트 사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홀더 사인 라인에 처음에 이렇게 딱 적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그 여권에 사인이 있거든요. 그거랑 일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추심 전 매입과 추심 후 지급이 있어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의 맥도날드 사장님한테 사장님 밑에서 일을 했었어요. 알바로. 근데 이제 월급이 나오기 전에 내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냥 한국으로 왔어요. 다시.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사장이 이제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월급을 주면 내 한국 통장에 넣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송금을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이 나라는 꼭 수표를 보내줘요. 그리고 수표를 보내준 거야. 고생했다. 5,000불짜리 수표를 발행해 줬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날라왔어요, 이게. 이거 골치 아프죠, 이거. 돈 어떻게 해요? 이거 다시 미국 가서 돈 달라고 그래요? 아니죠. 이거를 A라는 애가 거래하는 은행으로 갑니다. 뭐 신한은행이나 뭐 하나은행이라고 해볼까요? 하나은행에 가서 이거를 이제 이 수표를 줍니다. 그럼 수표를 주면 다시 미국으로 보내요, 진짜로. 그 맥도날드 사장님이 거래하는 은행이 있겠죠. 뭐 BOA라고 해봅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거기 계좌가 있거든요. 이게 당좌 계좌예요. 여기서
수표가 날라왔겠죠. 5,000불짜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장님이 미호에서 전화해요. 사장님 이거 5,000불짜리 지급해 줄까요? 맞아. 이 친구 일 잘해. 빨리 보내주세요. 그럼 다시 보내줍니다. 그럼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5,000불이.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죠. 그냥 돈 보내주면 될 것 같다가 왜 굳이 이래가지고 수수료도 나오고 우편료도 나오고 돈 많이 나와요 이거. 아우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 애들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수표를 많이 보내주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이게 원칙이에요. 수표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돈이 돌아오는 거. 이게 추심이라는 건 역으로 청구한다 그런 거예요. 돈을 청구해 주는 게 추심이거든요. 돈을 달라. 그래서 지급해 주는 게 추심 후 지급이고, 자 추심 전 매입은 은행이 먼저 5,000불을 먼저 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받아내는 거. 이게 추심 전 매입이에요. 근데 돈을 보냈는데 맥도날드 사장이 그러는 거죠. 그런 적 없는데? 이거 사기인데? 난 이런 수표 발행한 적 없어요. 이럴 수 있죠. 이 친구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돈을 안 주거든요. 부도가 된 거죠. 지급 거절이 난 거예요. 돈을 못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줘버렸으면 다시 돈 달라고 했는데 얘가 도망가 버렸네? 그럼 은행이 손해를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해줍니다. 잘. 그리고 해주는 경우도 특히 뭐 돈이 많거나 뭐 금액이 소액이거나 이런 거예요. 5억 불이다. 이걸 해달라. 절대 안 해주죠. 이런 건 안 해주고. 그러니까 추심 전 매입은 여신행이에요. 여신행. 일종의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를 그러니까 여신 이자를 받아요. 그걸 환가료라고 하는데 환가료 같은 걸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칙이다. 그렇죠. 보내놓고 돈 돌아오면 주는 게 원칙이 되겠죠. 자, 외국으로 되어 있는 외화 표시 수표를 고객으로부터 매입 샀어요. 실물과 함께 대금 청구를 추심 요청합니다. 자, 매입 업무는 대금 지급 시점에 따라서 추심 전 매입과 추심 후 지급이 있다. 추심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써있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먼저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이 맥도날드 사장이 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배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만 불 상당액을 초과하게 되면 취득경위 입증 서류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인 거주자는 2만 불 받든 뭐 5만 불 받든 뭐 어디서 났는지만 적으면 돼요. 뭐 외국한 신고필증, 뭐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필증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야 된다. 자, 추심 전 매입이란 수표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쵸?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신행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수표를 잘 봐야죠. 혹시라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심 후 지급을 빌즈 콜렉티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추심이란 단어예요. 콜렉티드가 추심이거든요. 콜렉션이라고도 하고요. 추심이라고 합니다. 얘는 은행이 산 거다. 그래서 빌즈 퍼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구입한 거다. 퍼체스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빌즈 컬렉트, 얘는 퍼체스드, 구입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표가 있는데 은행 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건데 그 모든 은행이 다 발행하면 은행 수표는 아니에요. 환거래 은행이에요. 그 중요한 게 환거래 은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하고 저기 과테말라에 있는 무슨 뭐 몰라카리아 뭐 뿌라카타 은행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돈을 보내고 받는 걸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큰일 납니다. 첫째, 돈을 보냈는데 얘가 들고 튀면 어떻게 해요? 고객을 안 주고 자기네가 다 슈킹할 수 있겠죠. 얘가 돈이 들어왔어요. 한 1억 불 들어왔습니다. 그럼 받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불법 자금인지 어떻게 알아요? 마약 자금이라든가 또는 불법 자금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환거래 은행을 맺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FATF라는 걸 가입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oney on Lond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간 환거래 은행이라는 거를 맺는 게 쉽진 않다. 그래서 그런 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뭐다? 은행 수표예요. 그럼 그게 아니면 그냥 개인 수표예요. 퍼스널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거래 은행의 서명권자가 서명한 수표에 은행이 발행한 수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자기합 수표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official checks, bankers check 이렇게 써 있다. 자, 그 외에 모든 수표는 다 그냥 그 머니 오더나 이런 거 제외하고 나머지 다 개인 수표다라고 보면 됩니다.
퍼스널 책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아까 요 맥도날드 사장님이 발행한 수표가 개인 수표예요. 자, 머니 오더가 있는데 머니 오더는 그 수취인에게 지급을 지급한 지시서다. 그러니까 일종의 돈을 넣어주고 지시서 같은 거 하나 끌어주는 거야. 그럼 갖다 주면 돈 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합 수표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뱅크 머니 오더가 있고 뭐 퍼스널 머니 오더가 있다. 자, USD 포스탈 머니 오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 보면 US 포스탈 머니 오더라고 돼 있는데 미국에서만 지급이 가능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인터내셔널 포스탈 머니 오더라고 돼 있는 거는 이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우측에서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우측에서 매입할 수 없으며 그 밑에 보면 네고셔블 이게 양도나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US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포스털이 뭐죠? 우편이죠, 우편.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포스털 머니 오더라고 돼 있으면 우측에서만. 그다음에 네고셔블 only in the USA. 이거는 미국으로 가야 돼요. 여기다가 맥도날드 사장이 수표를 써놓고 네고셔블 only in the USA 이렇게 쓰는 순간 미국 가야 됩니다. 안 주겠다는 거죠. 자, 미국 국고수표가 있어요. 트레저리 책이라고 하는데 일단 발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2달입니다. 12개월이다. 오케이. 미국 국고수표는 무조건 추심 전 매입만 합니다. 특징이에요. 써놓으세요. 원래 추심후 지급이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국고수표는 트레저리 책이에요. 그럼 미국 국고수표를 받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받아요? 미국 국가에서 주는 건데. 있어요? 특히 뭐냐면 미군 부대에서 오래 일하면 미국에서 연금이 날라오거든요. 그런 게 다 트레저리 책으로 날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수표 점검. 첫 번째, 선일자 수표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발행된 우리나라는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외화는 안 된다. 나머지는 뭐 한번 읽어보세요. 뭐 중요한 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제시기간이 경과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효 날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표는 뭐 2023년도 5월 8일까지 유효 날짜다. 그럼 지급 제시 기일이 있어요. 그럼 그날까지 해야 되는데 지급 제시 기일이 없으면 유효 날짜까지는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지급 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에 왔어요. 이렇게 아까 은행에 왔다고 그랬죠. 그럼 이 날짜가 대충 한 2023년도 5월 7일 온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온 거죠.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급 제시는 상대방 은행에 도착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편 타고 넘어가거든요.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신청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떡하냐? 가라고 해야 돼요. 미국으로. 자, 그래서 자, 그렇다. 그래서 유효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까지. 근데 그게 어디냐? 상대방 은행에 제시된 날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받을 때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수표상의 특정 통화 표시가 없으면 지급지. 그러니까 지급지 은행이 있겠죠. 그 나라의 통화예요. 뭐 태국이면 태국, 미국이면 미국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달러가 도대체 무슨 달러인지 모른다 그랬죠. 지급지의 달러입니다. 지급지 통화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매입 의뢰인의 정당한 수취인이며 배서가 적정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엔도르스먼트라고 하는데 이 배서라는 게 이제 수표를 양도하는 거죠. 수표 양도하고 내 대금 받고 막 계속 이렇게 옮겨 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도 할 수 있어요. 수표가 있는데 그 뒷면에 보면 수표의 뒷면에 보면 그 배서하는 양식지가 있어요. 그 양식지대로 이렇게 배서해 주는 걸 말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 복잡한 내용인데 아무튼 배서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해라. 그다음에 not negotiable 양도하면 안 됩니다. 배서하면 안 되고 not pays account 그러니까 지급인의 어카운트로 넣어라. 그다음에 not transferable이 양도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직접 수취인이 갖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시 금지식 수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서가 안 되는 어음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좀 그렇다. 대충 이해합시다. 그냥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이런 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 굵직한 대로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다? 그 거주성 여부. 여기 제일 중요하니까. 자, 신용카드는 여러분 많이 쓰시죠? 체크카드, 뭐 신용카드인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몇 가지만 있어요. 그만 이제 봅시다. 그럼 신용카드, 아빠카드, 엄카드, 뭐 다 법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현대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신용카드의 종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체크카드도 있죠. 선불카드는 뭐죠? 선불카드는 미리 돈을 내고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죠. 뭐 기프트카드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체크카드는 뭐죠? 쓰면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직불카드는 직불 가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용카드를 쓰려면 그 신용카드 회사하고 그 가맹점이 뭐냐면 가맹점이 가게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점 같은 걸 말해요. 이 계약이 맺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신용카드 회사가 그걸 다 뚫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귀찮죠? 그거 언제 다녀요? 그걸 벤사가 보통 많이 해요. 벤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다양한 카드사가 있겠죠. 뭐 신한카드, LG카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카드사를 한 개의 가맹점에 가서 다 뚫어주는 거야. 다 뚫어주는 거. 보통 벤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잘 보면 거기 비자나 마스터라는 게 써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마스터라고? 이게 뭐냐? 이거는 우리나라 가맹점이 아닙니다. 미국, 그러니까 비자 카드가 있어요. 비자 카드, 그죠? 그러니까 비자 카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 세계의 가맹점을 다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면 비자 카드가 있죠. 비자 카드 가맹점이라고 돼 있는데 가야 비자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 카드를 들고 가면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나라 국내 전용 카드 가져가면은 해외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자 카드라고 되어 있는 걸 갖고 나가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그럼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있다. 그럼 마스터 가맹점에 가셔야 돼요. 그럼 가면 어떻게 되냐? 가맹점이 안 되어 있다면 카드를 못 쓴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쓰면 뭐가 좋냐? 수수료를 받죠. 그러니까 판매 대금에 수수료를 받는데 그걸 이제 나눠 갖게 돼요. 가져가겠죠, 얘네들이.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가맹점, 그러니까 비자나 마스터를 가입하면은 뭐 이렇게 잘 보면은 수수료를 좀 더 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연회비 같은 걸 좀 더 내죠. 자, 그렇다. 자, 신용카드 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신용카드를 회원이 있겠죠. 그 신용카드 회사가 있죠. 그죠? 그리고 가맹점이 있어요.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렁탕 가게 가요. 밥을 먹어요. 그 밥을 먹고 2만 원 카드를 긁습니다. 카드를 긁어요. 쭉 긁으면 여러분은 돈이 언제 나가죠? 뭐 다음 달 나가죠, 보통. 그죠? 대금이 다음 달 청구되죠. 그죠? 그때까지 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럼 가맹점에는 먼저 이 2만 원을 카드에 써서 먼저 줍니다. 먼저 줘요. 그때 수수료를 뗍니다. 그 가맹점 수수료를 떼는데 2, 3% 돼요. 꽤 많이 떼거든요. 2, 3%를 떼고 줍니다. 떼고 줘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대금을 해주고 납부하겠죠? 마지막에. 뭐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그쵸?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사실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종의 여신행위죠. 대출해주는 행위죠. 누가?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회원에게 대출해주는 건데 그 이자가 가맹점 수수료, 그걸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가맹점에게 받는 아주 특이한 구조죠.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는 여신 전문 회사라고 그래요. 대출만 해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부르죠. 이런 구조예요. 그럼 첫 번째,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도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돈 다 써놓고 이렇게 돈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건 가맹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가맹점의 이 신용도 중요해요. 그래서 가맹점 관리도 되게 철저하게 합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둘이 짜는 거예요. 야, 카드로 막 긁어요. 그럼 얘가 이제 뭐 가짜로 긁는 거죠, 계속. 그럼 돈을 먼저 주잖아요. 둘이 같이 나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둘 다 돈을 날렸으니까 카드 회사가 이제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가맹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되게 잘합니다. 열심히 해요.
자, 회원. 개인 회원이 나옵니다. 개인 회원은 18세 이상이어야 돼요. 왜냐면 결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신행위이기 때문에. 실명의 개인을 말하고요. 가족 회원이 있어요. 가족 회원은 뭐 부모, 배우자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본인 회원이 승낙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아빠가 있어요, 아빠. 엄마가 있어요. 자녀가 1, 2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만 일을 해요, 지금. 뭐, 경제활동을 아버지만 하는 거죠. 그 엄마, 자녀들은 일을 안 해요. 그럼 이제 가족 카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엄마 얼마, 자녀 얼마 이런 식으로. 한도를 따로 부여할 수 있어요. 엄마는 100만 원만 써라. 야, 너는 중학생이니까 10만 원 써. 5만 원만 써.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한도는 아빠 한도 내에서요. 그러니까 아빠 한도가, 카드 한도가 300이다. 그 300 한도 내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100만 원 쓰고 자녀가 10만 원, 5만 원 다 썼다. 115만 원을 쓰겠죠. 그럼 아빠는 이제 385만 원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지냐? 아빠가 지는 거예요, 아빠. 아빠가 책임지기로 가정하고 발급하는 걸 말해요. 자, 기업 회원은 뭐, 법인, 개인 기업 다 되는데, 왜냐면 이제, 경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사용자 지정 카드란 기업 회원이 특정 이용자를 지정해서 임직원의 명의로 카드 표면에 가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임직원 명의로 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임직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 카드가 있습니다. 법카라고 하죠, 법카. 법카라고 합니다, 법카. 기업 회원 카드. 아빠 카드, 아카라고 하죠. 엄마 카드, 엄카. 법카가 최고죠. 자, 연회비를 냅니다. 무조건, 예전에는 연회비가 면제됐는데 연회비 면제가 없어요. 회원에게 1회당 연 1회로 부과하는 수수료죠. 기존 연회비가 있고, 기본이 있고, 제휴가 있어요. 뭐, 제휴가 되면 좀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뭐, 연회비가 뭐, 100만 원짜리도 있죠. 뭐, 현대카드, 블랙카드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몇 명 없다고 하는데. 그, 로사인가요? 뭐, 그 친구가 써가지고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많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용 한도가 있어요. 처음에 한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초기 한도가 나옵니다. 근데 좀 더 높여달라. 그러면 이제 심사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높여달라. 그 다음에 초과 한도라는 거 뭐냐면 1회 안에서 좀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차 사는 거죠.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카드는 현대자동차랑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카드로 긁으면 한 2%나 3%를 주거든요. 포인트로. 현대카드 포인트로 이렇게 줘요. 근데 차값이 비싸잖아요. 막 5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그럼 10%면 500이고 3%면 150만 원 아닙니까? 이걸 포인트로 줘요, 그냥. 그러니까 땡큐죠? 그러니까 다른 카드로 하면 안 돼.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현대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는 한도가 5천이 나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카드 만들면 한 3, 400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요. 500 정도 나와요. 그럼 이걸 결제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500인데 한도가. 그때 카드사에 전화하고 이 계약서 같은 거 보내주면 딱 한 번 이렇게 1회 안에서 승인해 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특별한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자동차 구입이나 회원의 경조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결혼식 같은 거 한 번에 많이 긁거든요. 그때 특별한도가 부여됩니다. 자, 초과 한도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잔여 한도를 초과해서 뭐 한 번 딱 승인해 주는 걸 말합니다. 거의 안 해주고요. 특별한도는 거의 해줍니다. 다음 달에 다 갚아야 돼요. 안 갚는 건 아닌데 어차피 난 돈이 있어. 또는 뭐 대출을 받을 거야. 보통 뭐 차는 대출을 받으니까. 근데 요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용 한도 관리가 나오는데 총 한도 범위 내에서 다 쓰는 거예요. 내가 500이라는 한도가 있다. 그럼 가족 회원 한도, 뭐 일시불 한도, 해외 사용 한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합쳐서 500인 거예요. 그럼 현금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잔여 한도란 내가 500만 원이 한도인데 300만 원 썼어요. 그럼 200만 원이 남았죠. 이게 잔여 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오른쪽으로 가면 신용카드 대금의 결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제는 보통 이제 차이가 있는데 뭐 30일 사이에 하죠. 자, 리볼빙이라는 게 있어요. 리볼빙이 뭐냐면 다음 달로 2월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이율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카드를 너무 질렀어요.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 풀로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200만 원만 갚고 300만 원은 다음 달에 갚을게요. 2월 결제죠. 거기 보면 이제 2월 결제라는 말이 나오죠. 300만 원에 갚을게요. 아, 그래요? 다음 달에 갚으세요 하면서 이 3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아요. 엄청 셉니다, 이거. 막 18%, 20%씩 받아요. 자, 그래서 최소 결제 금액만 결제하고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원하는 2월 결제, 회전 결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원을 신용 등급별로 나누어서 사전 약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 길로 이월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신용카드 회사들이 좀 얍삽한 게 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필요 없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50만 원을 나온 거예요. 근데 깜빡해가지고 이 사람이 깜빡해가지고 결제를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그때 50만 원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100만 원이 자동으로 그냥 이월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자를 계속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고객이 몰라요. 왜냐? 연체가 되면 연체가 됐다고 통지가 되죠. 고객님, 연체됐으니까 빨리 갚으시고.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깜짝 놀라서 빨리 갚아야겠다. 다른 은행에 있는 돈을 여기다 넣어서 갚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 계속 이자가 붙고 있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럼 다음 달에 또 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이제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여기 또 이제 또 100만 원 썼겠죠. 200이 됐는데 또 50만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150이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자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입하실 때 리볼빙 서비스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 선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선결제도 할 수 있다. 자, 포인트 적립해 주죠. 그래서 뭐 신용카드 쓰면 뭐 포인트 적립해 주고 뭐 현대카드는 현대 포인트 적립해 주잖아요. 현대 포인트는 1원이 1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1점당 한 0.7원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현대 포인트 100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100원으로 환산해 주는 게 아니라 한 80원, 뭐 70원 이 정도로 환산이 돼요. 거의. 그래서 포인트 많이 있죠. 해피 포인트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장점. 뭐 물품 가능하죠. 돈 없어도. 네, 분실하게 되면 뒤에 나옵니다. 분실하면 분실한 거에 대해서 반환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할부 구매를 통해서 차입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뭐 카드론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뭐 동전 같은 거 이용 안 하니까 좋겠죠. 단점, 충동 구매, 과소비 조장. 지름신이 오는 거죠, 지름신이. 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쇼핑 제휴카드가 나오는데요. 되게 많죠? 뭐 쇼핑에 연관돼서 쇼핑을 하면 특별하게 할인을 더해주는 거 많잖아요. 뭐 카드 혜택 해가지고 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주요 자동차 할인, 뭐 교통, 마일리지 적립해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교통카드를 깎아준다거나, 자, 금융 제휴카드, 뭐 포인트 적립해준다거나, 기타가 있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150페이지에 나오는 부정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카드 사고와 부정사용 대금의 보상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카드를 분실했어요. 근데 그 분실한 카드를 누가 몰래 쓴 거예요. 그럼 그 대금을 카드사가 물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분실이나 도난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명의의 카드를 부정하게 취득해서, 그러니까 몰래 줬거나 뭐 훔쳤겠죠. 금품을 사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60일 이전에 발생한 건 전액 카드사가 보상해 줍니다. 요건들 있죠. 무조건 보상해 주는 건 아니고, 첫째, 위 변조란 타인이 몰래 변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위조 매치를 일으킨 거죠. 자, 명의도용이란 명의를 바꿔서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그럴 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사실 비밀번호 잘 안 누르죠. 그죠? 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렇게 비밀번호가 노출됐다. 그렇다면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자, 보상해주지 않는 부정사용 대금이 뭐냐? 첫 번째는 고의로 부정사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카드 미서명, 그게 중요합니다. 카드 미서명, 별표. 여러분들 카드를 받잖아요. 그럼 뒷면에 이렇게 마그네틱 선이 있고
뒤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종이 같은 게 붙어 있고 뭐 사인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 사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없으면은 안 해줘요. 근데 카드에 서명이 안 돼 있는지 어떻게 알죠? 카드사가 분실했는데 나중에 이걸 찾아내서 혹시라도 미서명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카드를 받으시면 무조건 사인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회원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부정사용했다. 그러니까 동거하는 와이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거 와이프는 아니겠죠. 동거하는 사람이 몰래 쓴 거야. 그건 안 해주겠다. 아들이 몰래 썼어. 안 돼.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죠. 자, 비밀번호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신변이요. 막 사람이 칼 들이대고 야 비밀번호 불러. 그런 건 제외죠. 허위 진술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우 그런 때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떡하냐? 뭐 카드를 쓰면 SMS 오도록 하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전송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카드사 분실 신고하면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분실하면 바로 전화해서 이렇게 카드 분실 신고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뭐다? 뒷면에 서명을 해둬야 된다. 그럼 비밀번호는 당연히 뭐 생일,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연속 이런 거 안 되게 돼 있어요, 현재. 그죠? 자, 본인만 사용해야 되고 가족이라도 빌려주지 마라. 애를 빌려줬는데 애가 막 무슨 이상한 게임 현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탈회하면 완전히 잘라버려라. 자,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들,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뭐 피해 입지 마라. 피싱 파밍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용카드까지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투자 설계 개념 정립인데요. 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